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때 묻은 녹그릇 하나가 한 여인의 평생을 바꿔놓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개밥 그릇만도 못하다고 비웃음당했던 이 그릇이 알고 보니 왕실의 보물이었다는 반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중간에 이 그릇을 탐낸 사람들이 나타나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릇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도방,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어느 깊은 골짜기에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 한 채가 있었다.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부엌 아궁이는 온기를 잃은 지 오래되어 그저 냉골 같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인 김진사는 본래 대대손손 문장가를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은 지나치게 고결하여 세상과 타협할 줄을 몰랐다. 나라에서 주는 녹봉 외에는 단 한 푼의 재물도 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웃이 보낸 정성 어린 떡 한 접시조차 청렴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매몰차게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아내 박 씨는 텅 빈 쌀독을 긁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남편의 그 고귀한 청렴함이 정작 제 자식들의 배를 쥐어짜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 어찌 알았겠는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헛구역질하며 누워있는데도 김진사는 낡은 책장을 넘기며 무심한 목소리로 응조릴 뿐이었다. 선비가 굶주림 앞에 비굴해진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비바람일 뿐이니 마음을 굳게 다스리시오. 그놈의 마음 타령에 박 씨의 간장은 녹아내려 검게 타버렸다. 남편에게 청렴은 고결한 훈장이었으나 아내에게 그것은 지독한 형벌이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여인의 몸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한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양반가 여식으로 태어나 고운 비단결만 만지던 그 손으로 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며 남의 집 빨래 방망이질을 했다. 찬물에 젖어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손등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다. 대체 선비의 도리가 무엇이길래 산 사람을 이토록 생지옥으로 몰아넣는단 말인가. 하지만 박 씨는 현숙한 여인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남편의 기계를 꺾지 않으려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한겨울 산에 올라 땔감을 짊어지고 내려왔다. 거친 나무 더미에 긁혀 어깨에 피가 배어나와도 아픈 줄도 몰랐다. 그저 저녁상에 올릴 멀건죽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유독 혹독한 흉년이 들었던 날이었다. 박 씨가 마지막 남은 홀레복 비단 치마까지 내다 팔아 겨우 보리 한 되를 구해왔을 때 김진사는 길 가던 나그네가 배가 고프다 하자 그 귀한 보리쌀을 몽땅 퍼서 내주었다. 선비의 집에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찌 빈손으로 보내겠소. 이것이 하늘이 정한 도리요. 그 광경을 본 박 씨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소리내어 울면 남편의 그 숭고한 자존심이 깨질까봐, 배고파 우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그녀는 자신의 속치마 자락을 입에 물고 피눈물을 쏟아냈다. 아내의 옷소매는 너덜너덜해져 속살이 비치고 고왔던 얼굴은 까맣게 타들어가 해골처럼 앙상해졌다. 그런 아내를 보며 김진사는 그저 한마디로 모든 희생을 덮어버렸다. 부인의 인내가 참으로 가상하구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처절한 수행이었고 인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이 여인의 운명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던 바로 그 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날 밤은 유독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낡은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고 금방이라도 석가래가 내려앉을 듯 천둥 소리가 천지를 흔들던 그때였다. 이 밤중에 뉘시옵니까? 박 씨가 몸을 일으켰다. 대문 밖에는 비에 젖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 있었다. 그 여인의 몰골은 참혹했다. 옷자락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다.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여인의 눈빛, 그것은 바로 매일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자신의 눈빛이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낸 여인의 한이 서려 있었다. 갈 곳 없는 몸입니다. 잠시 비를 피할 처마 끝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렸다. 방 안에서 글을 읽던 김진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선비의 집에 외간 여인을 들이다니 법도에 어긋나오. 적당히 욕이나 시켜서 돌려보내시오.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다. 법도, 도리, 이 빗속에 사람을 내쫓는 것이 어찌 인간의 도리란 말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명을 어겼다. 젖은 여인의 손을 덥석 잡고 차가운 방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솥바닥을 긁었다. 아이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죽 한 그릇.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자식의 배고픔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인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것이 여인의 정이고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박 씨는 따뜻한 물 한 그릇과 마지막 남은 죽을 여인에게 내밀었다. 여인은 죽 한 술을 뜨기도 전에 박 씨의 거친 손등을 보았다. 동상으로 터지고 멍든 그 손.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죽 그릇에 담겼다. 부인, 어찌 이토록 모진 삶을 견디고 계십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 버티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 명은 고집불통 남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한 명은 세상의 멸시 속에 쫓겨온 몸. 한이 서린 두 여인의 눈물이 촛불 아래서 반짝였다. 새벽녘 비바람이 잦아들자 여인이 떠날 채비를 했다. 여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박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시커멓게 변색되어 언뜻 보기엔 버려진 고물 같은 낡은 녹그릇 하나였다. 부인, 내어주신 죽 한 그릇의 무게가 이 그릇보다 무거웠습니다. 부디 이 그릇을 버리지 말고 간직하십시오. 훗날 당신의 인내가 세상의 빛을 보는 날, 이 그릇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박 씨는 의아했다. 당장 쌀 한 대가 급한 처지에 이런 낡은 녹그릇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이 워낙 간절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선반 깊숙한 곳에 그릇을 숨겨두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집안에는 다시 지독한 가난만이 남았다. 김진사는 여전히 글만 읽었고 박 씨의 손은 더욱더 거칠어져만 갔다. 과연 이 낡은 그릇 하나가 이 기막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 박 씨의 검던 머리칼에는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지독한 가난은 대물림이라도 하듯 집안을 떠나지 않았다. 고고하던 김진사는 결국 영양실조와 화병이 겹쳐 자리에 누웠고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들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 남의 집 머슴살이로 혹은 산을 타는 나무꾼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장성한 큰아들이 머슴살이를 하러 떠나던 날 박 씨는 대문 밖까지 맨발로 쫓아나갔다. 명색이 양반가 자식인데 제 아비의 고집스러운 청렴 때문에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속골을 베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소희는 괜찮사오니 제발 몸조리 잘하십시오. 이놈의 양반 채통이 밥 먹여줍니까? 저는 이제 글 따위는 읽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김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호통을 쳤다. 이놈, 선비의 자식이 어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느냐. 굶어 죽을지언정 기계는 버리지 말거늘. 그 순간 평생을 인내로 버텨온 박 씨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한이 서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기계요? 그놈의 기계가 우리 아이들 배를 채워줍니까? 당신의 그 고귀한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식은 노비가 되고 내 딸은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대체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도리가 누구를 위한 도리란 말입니까? 박 씨는 마당으로 뛰쳐나와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가슴이 꽉 막혀 숨도 쉬어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약값을 대느라 빌린 고리대 금업자들이 들이닥쳐 이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마저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보시오 박 씨,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 문짝이라도 떼어갈 것이니 그리 아시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박 씨의 눈에 문득 선반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꾸러미가 보였다. 수십 년 전 빗속에서 만난 여인이 건네주었던 그 낡고 시커먼 녹그릇이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릇을 꺼내 장터로 달려갔다. 때가 찌들어 검게 변한 그릇을 들고 노전 상인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상인은 콧방귀를 뀌며 그릇을 바닥에 팽개쳤다. 아줌매, 이런 똥값도 안 나오는 고물을 어디서 가져온 거요? 이건 노쇠도 아니고 그냥 쇳덩어리만도 못하오. 저기 개밥 그릇으로 놨으면 딱 맞겠네.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박 씨는 바닥에 뒹구는 녹그릇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남편의 고집, 자식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릇의 비참한 거절까지 그녀는 그날 밤 대들보에 밧줄을 걸었다. 이 모진 목숨 하나 끊어내면 이 고통이 끝날까 싶었다. 하지만 차마 목을 매지 못한 것은 방 안에서 쿨럭거리며 죽어가는 남편과 밖에서 고생할 자식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녹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죽으려고 해도 내 자식 밥 한 끼는 더 먹여보내야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본능이었다. 거친 수세미로 녹그릇의 검은 때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그런데 그때였다.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그릇을 문지르자 시커먼 때 속에 감춰져 있던 찬란한 빛이 조금씩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묵은 때가 벗겨지며 그릇, 바닥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과 함께 눈이 부실 정도로 황홀한 금빛이 부엌의 어둠을 가르기 시작한 것이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고 남편의 방으로 달려갔다. 금빛이 흐르는 그릇을 보면 남편도 이제는 이해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마루에는 마을 훈장 최선비와 김진사의 먼 친척벌 되는 정진사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평소 김진사의 청렴함을 존경한다며 자주 드나들던 이들이었다. 박 씨가 황급히 그릇을 치마폭에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릇에서 새어나오는 금빛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 이것이 무슨 보배인가? 최선비가 벌떡 일어나 그릇에 눈을 고정했다. 정진사도 입을 떡 벌린 채 그릇을 바라보았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그릇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하지만 김진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그것을 보이시오. 선비들 앞에서 무엇을 숨기는 것이오? 박 씨는 눈물을 삼키며 그릇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최선비가 그릇을 받아들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것은 순금 아니오. 그것도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김형, 대체 이런 보물이 어찌 이 집안에 있단 말이오? 김진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박 씨를 쳐다보았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빗속의 나그네가 남기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중에도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더니 고맙다며 맡기고 간 물건이옵니다. 정진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죽 한 그릇에 이런 보물을 준다? 부인,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누가 믿겠소? 이것은 필시 어디선가 훔쳐온 물건이거나 아니면 몰래 숨겨둔 작물일 게 분명하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진사는 더욱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 평생 청렴으로 이름을 지켜왔거늘 이제 와서 도적의 오명을 쓰게 할 참이오? 당장 관아에 신고하여 이 그릇의 내력을 밝혀야 하오. 하지만 최선비가 그릇을 꼭 쥐고 말했다. 김형, 잠깐만 기다려 보시구려. 관아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릇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만약 가짜라면 괜히 관가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고 진짜라면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소? 정진사도 거들었다. 맞는 말씀이요. 소인의 친척 중에 한양에서 골동품을 감정하는 이가 있으니 며칠만 빌려주시면 확인해보고 돌려드리겠소. 박 씨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물건이니 함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손을 내저었다. 부인, 정형의 말이 옳소. 이것이 정말 왕실의 물건이라면 우리 같은 천한 집안에 있어서는 안 돼오. 가져가서 확인해 보시구려. 최선비와 정진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나갔다. 박 씨는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저 눈빛은 단순히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의 눈빛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보름이 지나도 두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가 최선비의 집을 찾아갔더니 집안 사람들은 한양으로 급한 일이 생겨 떠났다고만 했다. 정진사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먼 친척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떠났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무릎이 꺾였다. 그릇을 빼앗긴 것이다. 수십 년을 견디며 지켜온 유일한 희망이 하늘이 내린 단 한 번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박 씨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진사는 방 안에서 기침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청렴함만 믿고 있었다. 착한 선비들이 확인만 하고 돌려줄 것이라고.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다. 그릇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의 탐욕 앞에서 도리니 청렴이니 하는 것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박 씨는 부엌에 혼자 앉아 차가운 바닥을 쓸어내렸다. 그릇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금빛 가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가루를 손가락 끝으로 긁어 모아 작은 보자기에 담았다. 이것이 이제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한 달이 흘렀다.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와 집 기둥을 뽑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릇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살아갈 이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횃불 든 무리가 어둠을 가르며 김진사의 초가집을 포위했다. 박 씨는 빚쟁이들이 관과 군사까지 동원해 온 것인가 싶어 몸을 떨었다. 하지만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어사였다. 이 집 주인이 김진사의 후손이 맞는가? 어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뒤로 군사들이 두 사람을 끌고 들어왔다. 바로 최선비와 정진사였다. 두 사람은 결박당한 채 땅에 무릎을 꿇었고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박 씨는 입을 떡 벌렸다. 어사가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빼앗겼던 그 금빛 녹그릇이었다. 어사는 그릇을 박 씨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부인, 이 그릇을 되찾았소. 이 두 역적이 한양 암시장에서 이것을 팔려다가 붙잡혔소. 최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어사 또, 우리는 다만 확인만 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저희가 어찌 왕실의 보물인 줄 알았겠습니까? 어사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확인? 그대들이 암시장 골동품 상인에게 팔려고 값을 흥정하던 것을 우리 밀정이 직접 보았거늘 무슨 허튼 소리냐? 왕실의 어보를 사취하려 한 죄, 그 벌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군사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정진사가 끌려가면서 박 씨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았으나 박 씨는 그저 그릇을 꼭 껴안을 뿐이었다. 어사는 김진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김진사 전대 임금께서 승하하시기 전 가장 청렴한 신하에게 하사했던 순금 어제명 녹그릇이 바로 이것이오. 선친께서 왕명을 받들어 이것을 지키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 이 집안이 수십 년을 가난 속에서도 이것을 지켜온 것이오.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다. 어사가 계속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말씀하셨소. 이 그릇의 때를 벗겨내는 자가 있다면 그 집안은 인내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이니 내 직접 그 가문을 보살피리라 하셨소. 그런데 박 씨 부인께서 이 그릇을 닦아 금빛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저 역적 두 놈이 그릇을 가로채려 한 것이오. 박 씨는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어사 또 나으리, 이 그릇이 보물인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그릇을 닦기 위해 제가 보낸 세월이, 제 자식들이 흘린 피눈물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사는 부인의 거친 손과 앙상한 몰골을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부인, 걱정 마시오. 임금님의 정교에 따라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당장 한양으로 불러올 것이며 이 집안의 억울함과 가난은 오늘로 끝이 날 것이오. 그리고 저 두 역적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이 집안에 배상할 것이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김진사의 낡은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위험 있는 기와집이 들어섰고 집 앞에는 임금이 하사한 효자문과 연려문이 나란히 세워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것은 집의 외형이 아니었다. 바로 머슴살이를 하러 떠났던 큰아들과 나무꾼이었던 작은아들이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각각 정승과 판서의 자리에 올라 금이 환영한 것이었다. 박 씨는 이제 너덜너덜한 무명옷 대신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정경 부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예전처럼 거칠었다. 비단 소매 속에 감춰진 그 투박한 손은 그녀가 살아온 처절한 세월의 훈장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다. 박 씨가 정경 부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예전에 그녀를 멸시하던 빚쟁이들과 녹그릇을 비웃었던 상인들이 벌벌 떨며
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혹여나 부인이 권세를 휘둘러 자신들을 벌할까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다. 부인, 저희의 안목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군사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박 씨가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제지했다. 그대들을 벌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나 역시 배고픔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멀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나 가난 때문에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쌀 자루를 내어주며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집 대문 앞에 큰 솥을 걸어두고 지나가는 모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나그네에게 내어주었던 그 죽 한 그릇이 기적을 불러왔듯 자신도 세상에 그 온기를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릇을 훔치려 했던 최선비와 정진사의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유배영을 받아 먼 섬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후손들은 대대로 도둑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다. 어느 고즈넉한 저녁 박 씨는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된 그 금빛 녹그릇에 정성껏 지은 밥을 담아 남편 김진사에게 내어갔다. 남편은 이제 고집스러운 훈계 대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부인,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낡은 돌이었으나 당신이 지켜낸 것은 우리 가족의 목숨이었소. 참으로 고생 많았소. 남편의 그 한마디에 평생 응어리졌던 박 씨의 가슴속 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 마당 저 멀리서 관복을 입은 아들들이 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다. 박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바람 치던 그 밤 녹그릇을 건네주고 사라졌던 그 여인이 구름 사이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였으나 그 열매보다 더 달콤한 것은 사람 사이에 나누는 따뜻한 보은의 정이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박 씨는 그 긴 세월을 통해 깨달았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뼈를 깎는 인내 끝에 찾아온 보상, 그리고 탐욕의 눈먼 자들의 비참한 최후까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청렴과 인내는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고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야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